배수연 연합이 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 뉴욕 시장이요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루 뭐 3%는 기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도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이 좋아서 저희가 지금 시간외로 급등하고 있어서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실물 경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선이 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주요 은행,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작하면서 어닝 시즌 시작됐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실적 전망부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세계적인 그 금융정보회사인 레피니티브는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을 기준으로 보면 3분기 실적이 한 3.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보면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주들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넷플릭스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개장전 주가를 봤는데요. 12%까지 오르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기대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테슬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합체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오히려 좀 더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는 시선도 좀 여전히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은행들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은행들 실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채권 운용의 실력이 실적을 판가름했다라고 보면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채권 운용의 그 강자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부분의 부진을, 그 채권 트레이딩 부분이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41% 늘어난 수익이 커버를 하면서 당초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 발표 당시에는 주가도 3%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역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채권 거래하고 님 쪽에서 수입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좀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부분이 좀 부진했던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월가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이미 다이먼이 아직까지는 JP 모건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 자산 규모로는 미국 최대 은행으로 JP 모건이 발돋움했습니다. 그동안 골드만삭스하고 뭐 앞서가니 뒤서가니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JP 모건도 당초 지금 시장이 예측한 주당 수익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 불황기 그리고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은행주만한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한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고, 가입자 수, 전망치,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치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이게 가입자 수는 많이 늘 것 같은데, 뭐, 달러 강세? 이런 영향들도 좀 받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가 돌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넷플릭스는 뭐 한마디로 한국이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우영우 그 한국 드라마의 덕분에 가입자 수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장전 거래 시장에서 지금 한 12% 급등한 $270 언저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넷플릭스가 방금 말씀하셨던 달러와 강세의 그런 역풍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월가에서 대체적으로 볼 때 한 1%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업 전반에 걸쳐서도 지금 달러 강세에 따른 실적 영향을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일단은 유료가입 수가 241만 명이나 추가됐다는 점에 대해서 월가는 상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그 가입자 수 증가세가 최근에 넷플릭스가 내놓은 새로운 상품, 그러니까 광고 구독형 상품이 얼마나 추가로 유료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불황이 지속되면 대래 그 집에서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올해 4분기에 한 450만 명 정도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좀 야심찬 그런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넷플릭스의 예상치에 부합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 속을 썩이고 있는 주식 있죠. 테슬라. 그 주가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다들 그 실적 기대하고 계실 텐데 오늘 실적 발표되죠? 실적 어떻게 지금 예상들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일단 실적 예상을 보려면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전에 비해서는 42% 정도 늘어났지만 시장에서 예측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37만 대가 좀 넘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테슬라는 한 34만 대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 주가를 보려면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분을 추가로 그 매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강화하는 데 따라서 기술주 전반이 약세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2V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존 로케가 이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하면 테슬라 주가는 추가로 붕괴할 수도 있다. 이게 완성이 되면 한 200달러까지도 주가를 감내해야 될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자들 우리 사학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속상하시겠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이 테슬라를 주가를 살펴보는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테슬라가 워낙에 많이 하락하면서 기술적인 분석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져서 그렇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월, 10월 달에 영국의 채권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흔들었는데 지난번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 시장 유동성 경색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채 바이백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QE도 QT도 아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영국 시장이 한번 뒤어서 그런지 미국도 지금 유동성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좀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언뜻 보니까 뭐 채권, 국채 관련해서 우리 인포맥스가 국제 컨퍼런스를 한다는 안내 방송도 하시던데요. 채권에 있어서만큼은 국내 최고의 매체가 인포맥스에 있는 만큼 관련해서 한번 가서 들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백이라는 용어를 잘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태까지 바이백을 실시하는 부분은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백의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채권을 사주고 그리고 채권 보유자한테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부는 발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부는 되레 그러니까 차입 주체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재정 정책을 펼치는 당국이 재무부입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국채를 바이백한다는 건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이백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가 하려고 하는 그 정책은 무엇이냐면 경과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보면 벤치마크라고 해서 기준물이 있습니다. 기준물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손바꿈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과된 물건, 특히 지금 그 오브 더 카운티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은 경과물의 경우에는 매수자를 찾거나 매도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에게 대해서 지표물로 경과물을 바꿔주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게 지금 재무부의 그런 미 재무부가 발표한 정책의 근간인 것 같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재무부가 조금 다급해졌다라는 부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채를 미국채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과물에 발이 묶여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 못하면 이런 지표물을 제대로 소화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수급에서 금리 상승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가 사전적으로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고육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연준이 QT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 그 국채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준의 긴축 정책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면서 미국 채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정폭될 수 있고요. 이런 우려 등을 반영해서 미국채 수익률은 10년물 기준으로 이미 4%를 위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추가적으로 이어졌을 때 미국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 재무부는 미국채를 추가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관련한 그런 정책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11월 이제 FOMC 블랙아웃은 아직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앞으로 좀 정보가 좀 나올 텐데 이번 주에도 그 발언들이 많이 예정돼 있죠. 네, 뭐 연준 고위 연준 총재 중에서 가장 스타가 아마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블러드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날 내일 발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닐 카시카리 이분도 원래는 좀 비둘기파였는데 최근 매파로 돌아선 분이고요. 특히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게 20일에 예정된 패트릭 하크, 필립 제퍼슨, 그리고 리사 쿡, 미셸 보우만 등 패트릭 하크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데요. 뒤에 말씀드린 세 분은 연준 이사들입니다. 집행부 이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준의 그 행보를 볼 때 연준 집행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금통위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행 집행부의 생각이 결국은 금통위원을 거쳐서 통화정책으로 수립되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소수 의견이 있으면 금통위원이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또 결국은 하는 집행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요원들이 고위 관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결국은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좀 더 눈여겨 보시면 연준의 행보가 좀 더 잘 읽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거기 제가 하나만 좀 추가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네네네. 연준 이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뭐 나오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지난번 FOMC 이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이 거의 없었고 최근에 또
뭐 연설하는 자리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파월 의장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네. 경제 지표들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파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지간한 그런 뻔뻔스러움이 없다면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이 지난해 딱 이맘때까지도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하다,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연임을 앞두고 아주 비둘기파적인 그런 행보를 걷다가 연임이 확정되고 난 뒤에 양적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중단 그리고 양적 긴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표하는 등 아주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 덕분에 그런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만간 뭐 연준이 샤워실의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조롱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좀 경제 지표 말고 좀 주목해야 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초부터 많이 지적해 왔었는데 채권 시장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럴 린치가 그 채권 옵션 지수를 변형해서 만든 건데요. 무브 지수라고도 합니다. 이 채권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이게 지난 2020년 3월 수준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100을 훌쩍 뛰어넘었고 저점 대비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좀 무시무시한 그런 감이 드는데요. 무브 지수하고 S&P 지수를 같이 동시에 놓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변동성이 확대되는 걸 글로벌 금융시장이 왜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채권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S&P 지수는 곤두박질 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